수능 특강 고전시간 11강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11강에서 배울 작품은 1시 2편이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작품이라 난이도가 어렵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를 보시면 이규보라고 나와 있고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문인이었어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한시 잠깐 보시면 한 줄당 5글자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오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총 4행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작품을 오원절구라고 하고요. 아래 나와 있는 나 보시면 한 행당 한자가 총 7개니까 7원, 4행으로 사용되었으니까 얘를 7원 절구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한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설중방우 인부루라고 하는 작품은요, 어느 겨울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화자가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을 어디다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를 남길 때 종이에 적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규보라고 하는 작가는 주변을 봤더니 하얀 눈이 종이보다 워낙 하얀색의 색채를 더 많이 띄었기 때문에 그 하얀 눈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남겨서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눈 위에다가 그거를 적어 놓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눈에 적어 놓은 메모지 또는 눈에 적어 놓은 메시지가 당연히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굳이 사라진다 또는 굳이 바람이 불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 위에 자신이 왔다라고 하는 걸 남김으로써 너를 만나지 못해서 난 참 아쉬워 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가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갈게요. 눈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빛이라고 하는 건 눈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이보다 눈빛과 종이를 지금 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모두 다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라고 말하고 있고, 하얀색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얀색이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화이트보드, 기타 등등등 다양한 소재가 있겠지만, 굳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화자가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화자가 종이와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는 계층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채찍을 들어서 내 이름을 그 위에다가 썼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위에다가 채찍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적은 이유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채찍이라고 하는 건 말을 타고 다닐 때 쓰는 도구가 될 텐데, 그럼 채찍을 화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러 돌아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러니까 즉 채찍은 시적 화자가 친구를 만나러 말을 타고 먼 길을 왔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갈게요. 바람아.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람에게 쓰는 혹격도사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바람이 바로 청자가 되겠죠. 바람아 불어서 땅을 쓸지 마라, 명령의 어미가 되겠죠.
그럼 바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구태여 적진 않을게요. 자기가 종이보다 눈이 하얀색 또는 눈이 더 희길래 눈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이름이 바람으로 인해서 지워질 것을 걱정해서 명령의 어미를 통해 바람에게 당부하고 있다, 바람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벗, 즉 친구가 되겠죠. 벗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즉 화자의 마음이 벗에게 닿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마지막 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작품이 가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갈게요. 나 작품은요, 이옥봉의 자술이란 작품인데요. 이 이옥봉이라고 하는 작가는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가와 나가 같은 시기가 아니니까 확인하시고, 이옥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자술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뭐가 나오냐면 화자가 첩입니다. 첩.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 일반적으로 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첩으로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자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근래, 여러분 눈을 보시는 것처럼 근래 안부 어떠세요? 안부를 솔직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라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의 안부는, 그럼 안부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안부를 묻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임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할 때 안부를 물어보겠죠. 요즘 안부는 어떠신지요? 어떠신지요? 한번 밑줄 쳐볼까요? 어떠신지요? 한번 밑줄 쳐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떠신지요라고 하는 건 의문형 어미가 되겠죠. 그럼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으니까 의문문이 될 거고요. 의문문이 될 거고, 즉 근래 안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별의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부를 물어보진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이별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요즘 안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도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사창해. 이 사창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 사용되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자의 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사창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면 화자가 여자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달 떠오면,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보시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데 하늘에 달만 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화자는 달을 보면서 긴 밤을 혼자 지내겠죠. 화자의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또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는 슬픈 마음, 이러한 것들을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 떠오르면 하도 그리워. 이 뒷부분 때문에도 달이 화자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심화시킨다 라고 봐도 돼요. 달이 떠오르면 나 그리워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립다라고 말하니까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죠.
꿈속에 대놓고 나오죠. 꿈속이라고. 꿈속. 근데 꿈속에 넋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넋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화자의 분신이 될 수도 있고요. 꿈에서 만난 임이 될 수도 있으니 한 가지로 단정지어서 해석하긴 좀 애매하겠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꿈속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가정적 상황 또는 가정법이라고 봐도 되고요. 만약 자취가 있다면 문 앞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으리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그럼 결국 돌길이 모래로 변한다라고 하는 건 과장법이 될 거야. 실제로 일어나긴 어려운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과장법을 사용해서 또는 과장법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돌길이 모래가 됐을 정도로 나는 너무 반가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와 같은 것을 사자성어로 학술고대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어서 갈 거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마음을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마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부분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부분과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이 100% 일치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다른 케이스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는 구분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던 꿈이라고 하는 소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결국 내가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는 즉 현실적 욕구의 실현 공간이 꿈이 될 거고 그리고 임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꿈이 할 거야. 하지만 일시적이지 영구적이진 않겠죠. 매번 꿈이 나왔을 때 나오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술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될 겁니다. 수업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한시거든요. 일반적으로 한시가 나오면 한시는 기, 승, 전, 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건 시상을 불러 일으키다란 뜻이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나온 시상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게 승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환시키는 거야, 새롭게. 결이라고 하는 건 끝맺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끝맺는 부분을 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의미까지만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고전시가 11강 수업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